그래서 이 어휘력 때문에 우리나라 어휘의 대부분이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한자 능력 시험을 준비시켜서 몇 급 이렇게 자격증을 따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거를 오히려 반대하신다고요. 그러면 한자를 왜 시키시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뭐 어휘 도움 될 것 같아서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네. 근데 어휘에 도움 될까봐 문해력이 도움이 될까봐 한자를 하거나 한자 급수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자를 공부한다는 건 한자를 쓰는 방법을 가장 많이 배우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물수하면 이거를 10번씩 쓰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물수를 쓸 수 있는 것은 어휘력이나 문해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문해력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게 뉴스에도 나올 정도인데요. 문해력에서 중요한 게 사실 또 어휘력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 언어를 공부할 때는 어휘력을 늘리기 위해서 하루에 단어를 정해놓고 몇 개씩 외우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말을 배울 때는 어휘를 따로 외우는 건 아니죠. 아이들이 어휘를 초등학생이 평균 1만 개를 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대학을 입학할 때 한 5만 개 정도 알아야 괜찮은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4만 개의 어휘를 배워야 되는데 문제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초등 4학년이면 고3까지 8년입니다. 네. 그러면 1년에 4만 나누기 8이기 때문에 네. 1년에 이제 그렇죠. 5천 개를 네. 아이가 5,000개. 새로운 어휘를 알아야 되고 5천 개 나누기 365일을 하면 네. 하루에 14개의 어휘를 새롭게 배워야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14개의 어휘를 그날 공부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14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최소.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단어 암기해봤지만 사실 배우고 다음날 되면 다 잊어버리죠. 다 사라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8년간 매일매일 14개의 모든 어휘를 암기한다는 건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 인간의 뇌는 그렇게 작동할 수가 없다예요. 네. 그러니까 14개를 해야 되니까 14개를 시키세요가 아니고요. 네네. 그거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뇌 자체가. 그러면 이 4만 개의 어휘를 어떻게 아이가 배우도록 할 수 있는가가 포인트잖아요. 네. 중요한 것은 인간은 어휘를 일부러 공부해서 배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성인이 보통 3, 4만 어휘를 안다고 해요. 그중에서 학습을 일부러 공부해서 아는 어휘는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대부분의 어휘를 일부러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습득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 학습과 습득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학습은 책상에 앉아서 내가 이 어휘를 공부할래 라고 하는 거고 네. 습득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저 어휘 처음 들어보는데 신문을 보다가 TV를 보다가 새로운 어휘를 들어보고 아 그런 건가 보다 하고 하면서 쑥 들어오는 것이 습득입니다. 네. 그러면 이 4만 개의 어휘 중에 대부분은 아이들이 습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휘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부모님이 만들어 주시는 게 네. 중요해요. 그러니까 습득이 없는 환경에서 야 어휘 공부해 어휘 공부에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길이고요. 습득의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네. 그 다음에 이 습득을 하면서 필요한 어휘를 공부한다면 그건 가능한 방법이죠. 근데 사실 더 어려울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14개를 외우라고 하는 건 단어를 주고 외우라고 하면 되는데 네. 14개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는 네. 정말 다양한 것들을 네. 읽고 듣고 엄마랑 대화해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루에 사용하고 듣고 읽는 단어의 수가 사실 엄청납니다. 특히 아이들은 성인들과 달라서 모르는 단어들 천지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바로 독서예요. 책만 읽혀도 그 책 안에 모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또 어휘에 너무 집착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단어 다 찾아. 다 사전에 해.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네. 방금 그게 말씀드렸던 어휘 학습이고요. 그쵸. 아이가 책을 쭉 읽으면서 이 어휘 잘 모르겠네? 아, 그런데 이런 뜻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많아야 돼요. 그런 시간들이. 그래서 독서를 아까 전에 하루에 1시간 말씀드렸던 것도 단순히 이게 독서가 아니라 이 독서가 독서 습관이 공부 습관이 되는 거고 그게 문해력이 되면서 또 그 과정에서 어휘를 계속 습득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어휘를 잘 습득하게 하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한자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휘력 때문에 우리나라 어휘의 대부분이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한자 능력 시험을 준비시켜서 몇 급 이렇게 자격증을 따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거를 오히려 반대하신다고요. 그것은 목적 때문인데요. 네. 우리가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행동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한자를 왜 시키시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뭐 어휘 도움 될 것 같아서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네. 근데 어휘에 도움 될까봐 문해력에 도움이 될까봐 한자를 하거나 한자 급수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자를 공부한다는 건 한자를 쓰는 방법을 가장 많이 배우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물수하면 이거를 10번씩 쓰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물수를 쓸 수 있는 것은 어휘력이나 문해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예전에는 신문이나 이런 데다가 한글 안 쓰고 아예 막 한자를 맞아요. 넣었잖아요. 네. 그때는 꼭 배웠어야 됩니다. 한자 한문을 볼 일도 없는데 그것을 외우는데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이들이 근데 한자 공부, 한자 급수할 때 왜 싫어하느냐? 그걸 외우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재미도 없다. 뭐 물수 정도는 쉬운데 나중에 뭐 모일회 이런 거 들어가면 벌써 아이들이 이거 어떻게 외우는 거야 막 이러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보면 또 틀려서 막 스트레스 받고 너 몇 점이니 급수 떨어졌냐 하니까 아이가 재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뭐 급수를 따야 된다. 아니면 아이가 나중에 뭐 중국어 할 건데 뭐 간자체는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접해 본다. 아니면 뭐 논어라든지 이런 고서를 나중에 읽어야 된다라고 하면 한자 알아야 되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평범한 아이들 그냥 국어 공부 잘하고 어휘, 문해력, 수능, 입시 이렇게 생각한다면 한자를 할 필요가 없고 한자로 된 어휘, 한자어를 학습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럼 한자와 한자어는 어떻게 정확히 다른 건가요? 한자라는 것은 결국 세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형태죠. 이렇게 쓰는 방법. 네. 그 다음에 물수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의미, 물. 그러니까 요 세 개예요. 형태와 음과 뜻. 요거 세 개를 익히는 것이 한자고 한자어는 한자로 된 어휘라는 뜻이에요. 네. 한자로 된 우리말 어휘. 그러니까 물수를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한자. 그런데 물수를 사용한 뭐 어휘들, 뭐 수돗물, 뭐 수질, 뭐 수중 이런 단어들을 학습을 한다면 그것은 한자어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소름이 돋았던 게요. 네. 제가 어렸을 적부터 한자 외우는 걸 너무 싫어해서. 네. 근데 한자어를 좀 배우는 걸 좋아했어요. 제 스스로. 그래서 책을 읽다가 어떤 단어가 나왔는데 거기에 뭐 수영이 나왔는데 수가 있다. 근데 다음에 또 그 수에 관련된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그게 한자라기보다 같은 글자가 이 의미를 갖고 있구나. 이거를 좀 속 안에서 찾아보는 그런 게임 같은 거에서 혼자 하는 걸 참 좋아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휘력 향상에도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 이제 계속 어렸을 때도 한자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자 급수 시험도 많이 주위에서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가 싶었는데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방법이 괜찮은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저 역시 그런 식으로 한자를 쓰지 않고 네. 예를 들어서 수가 물이라는 뜻이 있구나 아니면 또 뛰어난이라는 뜻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한 거죠. 저 역시 그렇게 학습을 했는데 나중에 문해력에 대한 외국 논문들과 학술지를 보다 보니까 역시나 어휘에서 그런 어근과 접미사, 접두사를 이용한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효과도 높고. 네. 그러게요. 사실은 영어에서도 앞에 붙는 거나 뒤에 붙는 거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들이 있고 그것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뜻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어느 나라에서부터 시작된 건지 로마어인지 그리스어인지 이런 걸 다 알 필요가 없는 것처럼 좀 정확하게 이해가 됐어요. 왜 한자어가 중요한지. 적어도 어휘력 상승이라는 목표에 한해서는 한자를 외울 필요는 없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이 한자어 수업이라는 책도 내셨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자어는 어떻게 공부해 보면 좋을까요? 가정에서는 생활 중에 혹은 책을 읽다가 나오는 단어에 부모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 교육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항상 단어에 조금 관심을 두고 대화의 주제를 단어로 많이 가져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읽다가 아이가 아빠 생모가 뭐야? 라고 하면 보통 부모님은 생모? 나준 엄마.
그리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단어를 하나 학습하는 것에 가까운 거예요. 한계에 머물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 생모라는 것은 날생자에다가 어미모자인데 낳아준 엄마라는 뜻이다. 네. 그래서 생은 낳아준다라는 거고 모는 엄마라는 뜻이야. 그러면 날생자 들어가는 단어가 또 뭐가 있을까? 아니면 어미모가 들어가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엄마와 너는 모녀 관계 이런 식으로 모자가 들어간 단어들을 계속 파생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또 사전을 찾아보는 거죠. 네. 뭐 국어사전, 한자사전 아니면 네이버 들어가더라도 사전 다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 어미모, 어머니모 치면은 모자에 관련된 단어들이 쭉 달립니다. 그것을 아이와 함께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모자에 또 어미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모자는 뭐가 있을까 하고 또 찾아보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이걸 해보면서 학교에서도 제가 이런 것들을 했는데 네.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아이들이 모든 모자가 다 어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미모가 아닌 모자도 찾아보면서 모든 게 어미모는 아니니까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는 지점까지 갔죠. 그래서 이것을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근데 너무 어릴 때 하면 한자이기 때문에 잘 못해요. 근데 이야기를 해보면서 아이가 알아듣는 느낌이 드는지 안 드는지를 느낌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언어력이 다르기 때문에 몇 세 때 알아들어요 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한테 쭉 해보면서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관심을 갖더라고요. 혹시 이거는 산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걸렸다 이놈. 그때부터 네. 이제 한자를 하니까 아이가 굉장히 재미를 많이 느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기존에 나온 한자 교재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좀 아쉬움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자는 필요 없는데 한자를 쓰게 한다든지 제가 문해력 전문가로서 많이 연구된 효과적인 어휘학습법이 좀 빠져 있는다든지 그래서 아쉬워서 제가 기존 교재를 쓰다가 에이 내가 쓰자 우리 애를 위해서 네. 라고 해서 요번에 이렇게 새롭게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SNS를 보고 사실 아이랑 집에서 이 한자어 놀이를 해봤어요. 그래서 간단한 한자를 가지고 물숫자가 들어가는 단어 찾아볼까 해서 뭐 여러 가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먼저 저한테 와서 그 한자어 찾는 거 이야기 또 해보자라고 해서 그 사전을 통해서 하면서 해봤고요. 약간 창피한 이야기인데 제가 물숫자 해야 된다고 해서 세수라고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찾아보니까 그 네. 수가 네. 아니더라고요. 무슨 수인가요? 손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세수의 수가 손수라는 네, 것도 네. 새롭게 알게 되고 제가 네. 정말 한자를 못했나 봐요. 네, 그래서 아닙니다. 아, 우리가 네. 그것을 뜯어서 잘 살펴보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네. 뜯어보다 보면 그게 다르네. 네. 그러면서 좀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국어에서 유독 말하기나 쓰기를 힘들어하는 표현하기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네. 하지만 결국 쓰기와 말하기를 잘하는 아이들이 가지는 이점이 분명 있죠. 언어에는 총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인데요. 여기서 듣기와 읽기는 수용 기능이라고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듣거나 읽거나. 그 다음에 말하기와 쓰기는 표현 기능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거를 남에게 주는 거죠. 근데 이 표현 기능을 잘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남과의 소통, 세상살이에 굉장히 편합니다. 네. 말을 잘하고 쓰기를 잘하면 자기 마음이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세상 어떤 사람도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을 미리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욕구적인 측면이에요.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가슴에 쌓인 게 없고 아이들도 좀 편안합니다. 교실에서도 보면 말하기를 쓰기를 잘 못하는 아이일수록 아무래도 좀 답답하고 억눌려 있는 게 있어요. 속에 있는데 꺼내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조곤조곤한 대화를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들은 막 확 소리부터 지르고 막 주먹부터 날리거든요. 왜냐하면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못 배웠기 때문에 욕구가 쌓이고 그것들이 폭발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식의 정리에 있어서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듣기와 읽기를 통해서 남의 말을 듣고 남의 책을 보고 배우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 지식이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이라는 건 반드시 언어화가 돼요. 언어화. 그런데 남의 언어가 들어오면 내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내 게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들은 이야기를 내 언어로 변환했을 때 그것이 내 언어화가 되었기 때문에 내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렇게 수업을 많이 듣고도 공부를 잘 못하고 잊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상대방 선생님하고 강사님의 언어를 자기 언어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방 언어를 강사님의 언어를 교과서의 언어를 계속 그냥 외운 거예요. 근데 상대방 언어를 그대로 주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화가 되지 못하고 그게 자기 지식이 못 되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반드시 수업을 듣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말해보거나 노트에 쓰거나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자기 언어가 돼서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 말하기 쓰기까지 꼭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럼 선생님, 유독 말하기 쓰기를 네.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말하기 쓰기를 못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감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또 역시 두 가지가 되는데 네. 첫 번째는 생각이 별로 없는 경우. 제가 이제 제 책 문해력 수업에서 예를 들었는데 방귀 며느리요. 네. 방귀 며느리가 방귀를 크게 낍니다. 그 네. 사람은 반드시 많이 먹은 사람이에요. 네. 안 먹었는데 어떻게 방귀가 나오겠어요? 네. 우리가 생각이 많으려면 인풋이 많아야 돼요. 많이 듣고 많이 읽어보고 해서 뭔가 들어본 거 읽어본 거 아는 게 많아야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게임만 하거나 아니면 집에 방치되면서 남과의 소통이 없었다거나 경험이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이런 시간들이 있으면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아무래도 인풋이 적어서 소스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화와 독서예요. 이 대화가 독서가 뭐냐면 다 소스를 던져주는 겁니다. 새로운 컨텐츠를 계속 접하게 되면서 그게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이제 자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이 너무 없는 아이들은 너무 일방적인 경험이나 혹시 대화나 독서 경험이 부족해서 소스 자체가 없어서 말을 못한다. 할 말이 없다라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뭔가 말은 많아. 그런데 정리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들은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책도 많이 읽었는데 뭔가 횡설수설하고 말하기도 안 되고 쓰기도 쓰면 이게 뭘 썼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생각의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이 생각의 정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평소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알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떤 식으로 말하고 이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네. 만약에 우리 아이의 말이 두서가 없고 정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부모님께서 그것을 계속 이끌어 주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빼고 하고 싶은 말 한마디로 해봐. 그럼 아이가 말을 못해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생각나면 해라고 또 하고 기회도 주고 아니면은 이걸 원하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라고 예시를 주면서 끌어내 주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딱 던지고 우리 뉴스나 뭔가 대화할 때도 두 갈식으로 딱 얘기하면 정리가 되잖아요. 네. 근데 생각이 정리가 안 됐으니까 두 갈식으로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두 갈식으로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근데 두 갈식으로 해 하면 안 됩니다. 네. 당연히 못 해요. 능력이 없어서. 그걸 이끌어줘야 돼요. 네가 그래서 원하는 게 뭐야?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예시를 줄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부모님이 던져줌으로써 아이가 내가 한마디로 하고 싶은 게 뭐지? 여기서 무슨 근거가 있지를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한 다음에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방금 나눈 대화를 조금 요약해서 정리해서 얘기해 볼까? 무엇을 원해? 그 이유는 뭐야? 그걸 아빠가 해줘야 되는 이유를 그 다음에 붙여봐. 라고 하면서 아이가 말하기를 쭈루루루룩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생각을 정리시키는 연습을 해주면 아이가 자기 생각을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첫 번째로는 경험이 많이 없는 경우, 말하기나 쓰기 경험 자체가 많이 없었던 아이들. 컴퓨터 게임만 한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으면 대화하는 거, 쓰기 하는 거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많이 부모님이 대화를 많이 해주고 글쓰기를 해보는 시간도 가져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뭔가 믿음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북돋아 줘야 돼요. 부모님 뿐만 아니라 사람들 중에 남의 말 잘 자르고 자기 말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특히 사회생활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집에 가면 또 가족이라고 또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이야기만 하면 툭 잘리고 이야기만 하면 툭 잘리고 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반응을 하시면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 나는 늘 틀리는구나. 우리 엄마는 늘 맞고. 이게 그러면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존감이 부족한 부모님들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의 말을 정정함으로써 본인이 맞다는 감정을 느끼려는 그런 분들이 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먼저 첫 번째로 존중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 논리적으로 설명해 준다면 아이는 자기 말이 존중을 받았고 그런데 들어보니 논리적으로 엄마 말이 맞네 라고 됐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탁탁 자르기식으로 들어갔을 때는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죠. 네. 네.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경우 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 네. 이거에 대해서 써봐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어, 쓸 말이 없어 이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럴 때 얘가 정말 생각이 없는 건지 네. 아니면 생각은 있는데 끌어내기가 어려운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부모가 질문을 해보는 건가요? 그렇죠. 질문이라는 것이 마중물이거든요. 우리 네. 예전에 시골에 이렇게 펌프할 네, 때 네. 그냥 이렇게 하면 물 안 나오거든요. 네. 반드시 처음에 한 바가지, 두 바가지 부어주고 이걸 하면 물이 올라와요. 그래서 아이들 생각도 이게 펌프와 같아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많이 뽑아내본 사람이 뽑아내는 거지. 아이들은 뭐 그냥 뛰어놀면서 즐거워요, 뭐 신나요 이 정도 말만 하지 생각 있는 대화라는 것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마중물로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근데 몰라요 그러면 그냥 뭘 또 모른다고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중물을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 생각에는 이건 이런 것 같은데 너는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아이가 나는 이런 것 같은데 그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자꾸 아이가 입을 열 수 있는 마중물을 던져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아연구소 공식 질문인데요. 희망을 묻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혹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었을 때 또 다른 시작을 경험해 본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20대 때 되게 큰 수술을 받았었어요. 네. 그때 이제 양쪽 눈을 다 적출해서 수술하고 넣는 굉장히 무서운 수술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뭐 자칫 잘못하면 완전 실명을 할 뻔했죠. 그래서 발견을 하지 못했더라면 수술이 잘못됐다면 그리고 사후 관리를 잘못했다면 뭐 완전 실명돼서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시기가 두렵고 힘들었고 사실은 그런 수술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도 조금 힘든 게 있어요. 눈이 좀 불편하고 편하지 않고 쉽게 피곤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하는데도 어려움을 주고 또 워낙 크고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몸에 뿐만 아니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런 일들을 다 겪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되게 자주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인생이 끝날 것 같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인생에 참 끝이라는 건 없구나. 항상 새롭게 뭔가 연결되는구나. 저도 그렇게 힘들었지만 또 이렇게 뭔가 그냥 그 순간을 살고 하다 보니까 또 유튜버가 되고 인플루언서가 돼서 제 생활을 하면서 그런 육체적,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조금씩 다 극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희망을 가지시고 세상에 끝은 없다, 영원한 연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오늘 콩나물쌤 전병규 선생님과 함께 초등 국어의 큰 그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 나눠주셔서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